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허지원입니다. 오늘은 애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착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오늘 들으실 이야기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애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가 주 양육자 혹은 그 가족의 역동을 건드리기 굉장히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애착이에요. 애착 형성이 얘가 잘못됐다. 주 양육자의 죄책감, 눈물을 건드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소재이긴 하죠. 내담자분들은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찾으러 오실 때 많이들 자기가 사랑에 너무 목말라 있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거두어 드릴까 봐 너무 항상 절박해진다. 많이 애쓰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심리학에서는 일단 애착이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아주 깊고 지속적인 애착, 정서적인 유대감을 얘기를 합니다. 주로 주 양육자와 아동 간의 상호 관계, 신뢰, 따뜻함, 특히 스킨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호작용을 얘기를 해요. 주 양육자가 예민하게 좀 잘 반응을 해줘서 아이들을 잘 돌보면 이 안정애착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착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발달심리학자였었던 메리 에인스워스가 맨 처음에 연구를 통해서 제안했었던 개념이에요. 당시 이제 연구 참여자의 70%는 안정애착이었고요. 나머지 30%는 불안정애착에 속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혹은 그 연구 결과가 여러 자기계발서나 미디어에 인용되면서 많은 대중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70%가 안정애착인데 나는 안정애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주 양육자를 원망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연구가 실시됐었던 거는 1978년입니다. 정말 옛날의 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맞벌이가 흔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도 좀 덜 진행되어 있었을 때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어요. 일례로 2009년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반반씩 나왔습니다. 반은 안정애착, 반은 불안정애착. 그러니까 저와 제 배우자가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다고 치면 한 명은 안정애착이었다면 한 명은 불안정애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불안정애착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불안정애착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무게를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흔한 일이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거리감을 두고 조금 건조하게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불안정애착의 다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유형에 대해서만 오늘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 문화권, 특히 한국 문화권의 경우에는 여러 불안정애착 유형 중에 불안정애착 유형이 좀 두드러져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할까 봐,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는 불안정 애착 유형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 가상의 유기, 생각만으로도 누가 나를 버릴 것 같아, 저 친구들이 나를 떠날 것 같아, 이런 생각만으로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지를 얻기 위해 좀 많이 애써요.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말 너무 많이 애씁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좀 싸늘하게 바뀐다? 재미없어, 지루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표정에 약간 지루함이 보여지거나 무료함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면 그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좋으련만. 이분들은 또 끙끙 앓고 수동 공격을 해요. 이 수동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을 조금 일부러 뒤로 미뤄서 그 팀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 혹은 약속 시간에 일부러 조금 늦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막 한참 재밌는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 재미없던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거나. 야, 농담이야,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동공격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간 계속 비효율적인 대처를 하죠. 편안한 수준의 성인 대 성인으로서의 자기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색해 하시고 잘못된 수준의 대처를 하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들이 불편해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때 딱 하시는 얘기가 그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다 나를 떠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 오는 관계에서 더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돼요.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뇌 영상 연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일부러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줘요. 기분과 불안을 책임지는 뇌 영역이 있거든요. 그 변연계에 변연계에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편도체 있죠? 아몬드 모양의 그 조그만한 그 구조물이 있는데 두 쪽짜리 구조물. 이런 것들이 기분에도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불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정 애착이신 분들은 이 편도체도 너무나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특히 너무나 특이하게도 거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절을 받으면 막 심리적인 고통감을 경험하잖아요. 막 마음도 되게 아프고 이런 거절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그 뇌 영역이 있는데 그 뇌 영역의 배측 전 대상 피질과 전측 뇌 섬엽이에요. 이 뇌 영역들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꼭 뭔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이 정말 평가절하 당한 듯이 느끼는 거죠. 뇌 자체는. 이런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특히 배측 전 대상 피질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뇌의 여러 다른 영역들로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뇌 영역하고 너무 긴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했을 때 뇌 전체 영역으로 자꾸 그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죠. 불안정 애착인 청소년들을 만약에 데렸다가 뇌 영상 연구를 한다. 이때에는 이제 이런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형용사를 주고, 예를 들어서 매력적인, 자신만만한, 그리고 부정적인 형용사를 주기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못생긴, 지루한, 재미없는 이런 형용사들을 주면서 나랑 얼마나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형용사와. 그러면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나는 매력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뭐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형용사들을 콕콕콕 찝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해져 있는 친구들은 다른 패턴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 불안정 애착인 친구들은 이런 조건을 주면 긍정적인 단서가 오든지 부정적인 단서가 오든지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자기의 정서 안정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대뇌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너무 과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단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의 전체 뇌가 예를 들어서 편도체 부해마, 전측 측두국, 전측 상측두회, 좌측 배외측 전전두 피질 등등이 너무나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처리하는데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긍정적인 형용사를 처리하는 것도 이 친구들이 버거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자면 이 불안정한 애착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뇌에는 정말로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다시 드는 생각은 그걸 거예요. 그럼 안정애착을 어떻게든 이뤄내면 되지 않을까? 지금에 와서 맞는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이루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전에 안정애착을 주 양육자들이 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수 있어요. 안정애착을 위해서 몇 가지 요인들이 충족이 됐었어야 됐습니다. 일단 그 부모와 아이의 뇌가 동기화가 잘 돼야 돼요. 아이가 힘들 때 부모도 같이 힘들어하고, 아이가 기뻐할 때 부모도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죠. 아이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힘들 수 있구나 이러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가 뭐가 힘들어? 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가 그게 힘드니? 그러니까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제가 팀장이 좀 이게 지금 일이 많이 네가 힘드니? 지금 네가 힘들 때니 지금? 네가 지금 뭐 한 게 있다 힘들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첫 마디는 뭐여야 되냐면 아, 네가 지금 힘들구나. 힘들 수 있지. 이거예요. 아, 물론 이제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상한 식으로 통용되다 보니까 무조건 아, 그랬구나. 힘들구나. 이게 지금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남의 애 같으면 내가 수용해 줄 것 같다? 그러면 남의 애 보듯이 수용해 주세요. 내 애는 이게 잘 안 되죠. 너무 역동이 얽혀서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남의 애 보듯이 아, 힘들구나. 그 직업정신을 가지고 아, 되게 힘들구나. 이걸 일단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오랫동안 감정의 수인화를 못 겪은 친구들은 내 감정이 옳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징징거려도 되는지, 쉬어가도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왜냐면 한 번도 내 감정이 타당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 양육자가 아이한테 너 그럴 수 있구나. 너 감정과 내 감정이 어느 정도는 지금 같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 머리로 일단 다 이해하고 있다. 100% 전체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민감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이가 울면 아, 제가 지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때구나. 지금 배고픈 때구나. 뭐가 지금 온도가 안 맞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예민성이 있으셔야 돼요. 재빠르게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울하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세요.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주 양육자들이 어떤 성별이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6명 중에 7명, 6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은 이 산후우울증을 겪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산후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산후우울증을 겪는데 정말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땅 밑으로 확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이로드롭 탄 것처럼 쫙 가라앉는데 이게 밑바닥에 보이나 싶을 정도로 그 지옥 끝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저는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이 느낌이구나.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산후우울증 환자분들 심리치료 같은 거 할 때 정확하게 100% 느낌을 몰랐었는데 그때 안 거죠. 이거구나. 그러면서 한 13, 4초 만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특이 케이스고 저는 그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보통 이 산후우울증은 보통 몇 년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너는 모성애가 부족해. 너는 부성애가 부족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세 번째 요인인데요.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응성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해주는 겁니다. 저 친구가 지금 기저귀가 젖었구나. 저 친구가 배가 고프구나. 예민만 하고 행동을 안 해주면 안 돼요. 행동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 행동을 해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전에 상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로 빨리 반응해야 되냐.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거의 10초예요. 10초. 그러니까 아이가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울기 시작하면 10초를 천천히 세보세요. 그 안에 어떻게든 목소리로든 뭐로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우유를 타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동안 이 아이의 세계가 전반적으로 좀 무너집니다. 너무 무서워요. 세상에 반응을 안 하는 느낌 때문에. 아이 1년까지는 조금 최대한 빨리 기민하게 반응을 해주시고요. 세상에 대한 좌절,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반응을 해주시고 1년 후 정도 지나가면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예측하게끔 했어요.
리니야, 이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있으면 내가 갈게, 요 정도. 그럼 이 친구가 머릿속으로, 왜냐면, 10초만 있어. 아이는 그게 어느 정도 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세상을 그 친구가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심리학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니면 굉장히 초인적으로 버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와해되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정 애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주 양육자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역할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나를 위한 팁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외상적인 경험, 큰 사고를 겪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팔을 X자로 포개고 어깨 위쪽에 이렇게 딱 대시고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눈 감고 호흡하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은 어떤 식이냐면 사실 좀 길어야 되는데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를 좀 오래 들이마셨다가 사실은 참는 걸 한 7초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참 힘들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들이마시는 거 한 3초 하시고 참는 거 한 7초 하셨다가 이 프로그램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쉬는 것도 조금 5초에서 7초 정도 천천히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걸 하시면 그때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본인이. 아, 이게 지금 진정이 되고 있고 내 마음이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이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허그 하는 거 너무 조금 급박할 때 쓰시는 아주 응급 상황에서 아주 잘 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본인이 어린 시절에 한순간이라도 따뜻한 양육을 경험했다면 그때의 양육을 다시 한번 이미지로 떠올리는 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사랑을 받았었지. 내가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었지. 누구한테 그런 사랑을 줬었지 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다시 그 따뜻한 양육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다른 팁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보는 거 의외로 효과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 뭐 그런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고요. 귀여운 동물 사진 보는 거 좋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상 괜찮아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따끈한 차 마시는 거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안정시키고 나 안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조금 안정시키면서 그게 다 뭐 그때 됐으면 좋았겠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지. 조금 떠나보내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다른 사람 누군가도 불안정 애착을 경험했고 또 그걸 그럭저럭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에 그냥 잘했구나 혹은 잘 할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